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권 뉴스 하겠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수영입니다. 예, 자 7812님 청취자께서 꽃농사하면서 종종 엄니랑 같이 일구씨 방송 듣는데 엄니가 최일구씨 목소리 나오면 술 먹은 사람 나온다 하셔서 제가 배꼽 잡아요. 제 목소리가 술 취한 목소리 같아요. 정감 넘치는데요, 그냥. 그래요? 구수하다. 술 안 먹었어요, 엄니. 자, 이제 3월 9일 대선까지 20일도 아닙니다. 이제 19일입니다. 19일.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배 교수님이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요, 지금까지와는 좀 양상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 초박빙의 백중세를 보였는데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41대 34, 윤석열 후보 41, 이재명 후보 34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36대 37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갤럽 여론조사 똑같은 갤럽 여론조사인데. 그렇죠. 지난주보다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는 또 4%포인트가 오르다 보니까 총 7%포인트 차의 격차가 나는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격차가 벌어졌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게 나타났어요. 32대 20으로. 그리고 저 호남에서 18%로 꽁충 윤석열 후보 약진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44대 31로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다만 누가 경제를 잘하겠느냐,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겠느냐, 사회복지 잘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해서 11% 기록했고 심상정 후보는 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 14.1%,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 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7%면 오차 범위를 이제 넘어섰다고 이제 배 교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최수영 평론가도 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그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울 지지율 차이가 8%인데 네. 이게 지금 두 후보의 차이 7%와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인천, 경기나 이런 데서는 거의 조금 앞서거나 보합세인데 서울에서 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지금 7%포인트 차로 나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세대포 이론, 세대 연합론이 먹혔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20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32대 20으로 약 한 12%포인트 앞서고 60대와 70대는 55%, 56%를 해서 압도적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대와 그다음에 6070으로 4050을 포위하자 하는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보여지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는 좀 단단하고 그다음에 변동폭이 작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들쭉날쭉한 등락폭이 있어가지고 상승세는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2주 반 정도 남은 선거이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건 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약간의 유동성이, 그런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배정호 교수님.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이 6에서 18% 3배나 올랐는데 이준석 대표는 목표치를 30%까지 호남에서 올려잡았어요. 일단 여론조사가요, 한 주 만에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을 좀 보여주긴 좀 어렵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한 뭐 10에서 20% 정도 계속 다른 여론조사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지난주에 6%에서 이번에 18%로 3배나 뛰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6% 기록한 여론조사가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최종 호남에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역대 보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최고 득표를 기록한 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10%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윤석열 후보는 어느 정도 할 건지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 따른다면 한 10% 플러스 알파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에서 최고 득표율이었습니까? 그렇죠. 보수 정당 사상 두 10%로. 자릿수가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18%까지 물론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보복 논란이 이어지면서 호남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급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호남의 득표율을 얼마나 기록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분명한 것은 20대의 경우는 이제 탈지역 그리고 탈이념의 실용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20%에서 목표를 25% 그리고 30%까지 뭐 며칠 만에 5% 마치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껑충껑충 올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상대를 좀 무력화시키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30대 대표라고도 하지만은 발랄함도 좋지만은 좀 중량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최수영 평론가님 어제 나온 이른바 옆집 의혹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직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겠죠. 이게 다음 이제 주 천하돼야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여론조사가 또 한 3-40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때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상당한 악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일 이 주장대로 이게 신고되지 않은 선거 사무실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되는 거고 설령 지금 민주당이 모른다고 하는데 도지사 옆집에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산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들이 또 하나의 공정과 정의 혹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 구호에 굉장히 저는 악재로 다가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다음 주 초에 굉장히 좀 악재로 반영할 수가 있어서 좀 다음 주 여론조사 주초께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최 평론가님의 뭐 전망대로라면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다음 네. 주 초도가 되면 더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다. 지금 그렇다면 좀 더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있으면 3.1절인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그러죠. 최경환 씨가 포함이 됐다가 탈락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배 교수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까? 일단 최종적으로는요.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하면 이제 박근혜 전 정권의 최고 실세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은 형기의 60%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80%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자는 맞고요. 그리고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1차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1차는 이제 오늘 1,031명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2차 가석방 심사를 조만간 하는데 네. 거기에 과연 포함되느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탈락은 됐다. 1차. 1차. 네. 그리고 2차가 조만간에 또 합니다. 네. 그래서 2차에 과연 최종적으로 포함이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뭐 언론들 전망은 좀 그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요즘은 언론 보도로 다 대구 사저도 화면을 통해서 다들 보고 계신데 이 대구 사저로 이 퇴원해서 내려가면서 나올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 같아요? 저는 뭐 3월 9일 이후에 입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선 전에 퇴원을 안 아니, 하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네. 보고요.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요?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정무적인 고도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정치를 평생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선거에 본인의 어떤 그 유불리에 따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굉장히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정도의 원론적 메시지 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준 성원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하다 정도의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 이외에는 저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퇴원 예정은 안 나와 있죠? 날짜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선거 완주하겠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요 안철수 후보의 육성을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안철수 손동지의 뜻을 이어 손동지를 떠나보내는 당원 동지들의 아쉬움과 결연함을 담아 더욱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념과 진영의 시대가 아닌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손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육성을 들어봤는데 손동지라고 지칭한 분은 이번에 고인이 되신 손평호 지역 선대위원장 연결식장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한 발언인데 배지영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 완주의 결연한 의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최악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명이나 숨졌고 또 아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일반적으로 야 안철수 이제 중도 포기하겠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들으신 대로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겠다. 뭐 강철 얘기하고 네. 동아줄 얘기했어요. 목소리도 아주 비장함감이 깔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연결식장이에요. 어떤 그 조사를 읽는 그런 과정에서 고인의 뜻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말을 뒤집어서 단판에 의해서 사실상 중도 포기하고 특정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 그러면 또 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지금 선거운동을 재개한다고 보는데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측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는데 뭐냐 여론조사 단일화밖에는 없다. 나는 카드를 다 던졌다. 근데 저쪽에서 지금 전혀 대꾸가 없고 사실상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만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독자 완주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페북을 통해서 부처님 손바닥에 부처님 이런 이미지까지 보내주고 그랬는데 자 안철수 후보 전문가 그러면 또 최수영 평론가신데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완주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저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오늘 완주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완주에는 조건이 있어요. 유의미한 완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기계적 완주는 사실상 우리 배종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유의미한 자산이 돼야 되는데 자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한다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간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가감히 예측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담대한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명분을 가지고 지지를 선언하고 정권 교체한 축이 돼서 향후의 국정의 공동운영 동반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는 방법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 조건들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정치 개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10을 제시했다면 20을 받아내고 그것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같이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포용력과 의제 설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조건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후보 단일화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설령 막판에 극적으로 된다고 해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 왜냐? 단일화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은 뭐냐면은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삶을 위한다는 구체적으로 DJP 연합 같은 경우는요. 민주화 주도 세력, 산업화 주도 세력이 IMF 국난 극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에는 공유할 정책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좀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이 밀실에서 진행되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두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할 경우에 바람직한 단일화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도 없고 된다고 해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짧게 저도 한마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하락폭 영향을 받는데 이게 단일화 이게 효과예요. 말하자면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를 앵글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단일화라는 이슈 자체가 블랙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예측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한번 윤석열 후보가 담대한 제안을 하면서 일단 만나서 저는 그 출구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이른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 후 이행 약속을 하는 게 그게 굉장한 큰 틀에서 약속과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좀 명분이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주말 특히 일요일 정도에 변동 아주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을까 저는 알겠어요.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정호 교수께서는 단일화가 네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한 거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그리고 가능성도 없다. 네. 최시영 평론가는 명분 윤석열 후보 쪽에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담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명분을 갖고 아마 단일화가 추진될 것이다. 정반대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지난 13일 날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제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잖아요. 그럼 일주일 뒤인 이번 모레 일요일 날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대선에 있습니다만 유권자 대부분은 이미 결정을 했다. 단일화는 또 변수가 그닥 못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오늘 한 라디오에서 한 말인데요. 두 분은 이 이상돈 교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다 드린 말씀에 포함이 되는데요. 역시 이제 후보 단일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명분이고 짧게 좀 국민들이 해주시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이제 이상돈 교수의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신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갤럽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부동층이 18%에 이릅니다. 저는 단일화 이슈가 부동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적 축제가 돼야 할 대통령 선거가 막말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배 교수님, 윤석열 선대위 측이 이재명 선대위에 유세차 전복 사고를 조롱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선대본의 정책 담당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란 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와 관련해서 질식 사고로 2명이나 숨졌고 1명이 또 중태인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차가 전복한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에 탑승했던 두 사람은 경미한 사고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롱하면서 저쪽은 서서히 침몰을 하고 있다. 닥쳤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기조로 비아냥하고 조롱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결국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가수 안치환 씨가 김건희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노래를 발표를 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노래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된대요.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다른 걸 말해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 이걸 두고서 이경 민주당 선대 대변인이 한 발언이 또 논란인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그 이경 민주당 대변인이 이걸 두고 어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오히려 이거 위대한 음악가의 마이클 잭슨에 비유해 준 거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니냐. 나 같으면 뭐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 좋았겠다. 뭐 그다음에 솔직히 김 씨가 성형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예쁘다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 섞인 발언. 그다음에 얼굴을 평가하고 얼굴에 대해서 어떤 그 말하자면은 약간 그 희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고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민주당이 패미 정당을 얘기한다면 이건 좀 곤란한 이야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백 교수님 다른 막말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아까 뭐 유세차 전복사가 조롱한 게 있었는가 하면은요.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내부의 한 단톡방에 또 아이 교통사고 영상을 올리면서 조롱하는 그런 또 발언들이 오갔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동영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끔찍한 그런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진흙탕으로 가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거판을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오늘은요 외신마저 비판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선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정치권에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준입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열심히 나름 하셨는데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막말은 사이다가 아니라 독국물에 가깝습니다. 톡 쏘는 맛이 없어요. 사이다에 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권뉴스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